한마디로 말해서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미루자던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종교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면해주고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자며 입장을 수정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김용민의 뉴스 간장. 네, 오늘은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명수 춘천지법원장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오늘은 2000년대 초반 이재용이 이삼성이라는 인터넷 기업을 어떻게 말아먹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오늘은 잔 카제즈의 동물에 대한 예의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김용민 브리핑. 잠시 후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영화 공범자들의 감독 최승호입니다. 드디어 공범자들이 8월 17일 전국에서 개봉됩니다. 공범자들은 지난 9년간 이명박 박근혜 정권 하에서 KBS MBC를 장악해 국민을 속여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촛불로 세상이 바뀌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KBS MBC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꿔야 합니다. 공영방송을 망친 공범자들을 몰아내고 KBS MBC가 진정한 국민의 공영방송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언론을 바꿔야 대한민국이 진짜 바뀝니다. KBS MBC를 개혁해 대한민국을 바꾸는 대역사에 참여해 주십시오. 김용민 브리핑. 네이버 클로바 오늘 날짜를 알려주어. 오늘은 8월 22일 화요일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MBC 제작 거부 사태와 관련한 실태조사에 돌입했습니다. 방통위가 생긴 이래로 사실상 첫 번째 공영방송 실태조사입니다. 이 조사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MBC는 공영방송 장악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에 의해 탄핵당한 권력에게는 애완견이었고 언론의 언론다움을 주장한 노동자에게는 도사견이었던 시대. 개같은 그들은 까맣게 잊은 것 같습니다. 공영방송 장악이 맞는다면 공영방송 개혁을 위해 싸우는 이들이 현 권력과 결탁해야 합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의 당신들의 행태처럼.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몇이나 됩니까? 일부 공영방송 사장은 이참에 순교자가 돼 2020년 고향에서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하려 한다. 이런 소문에 휘말려 있습니다. 순교자는 사람이 되는 거지 개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지난 세월 힘겨운 시간을 보낸 공영방송 노동자들에게 파이팅을 외치며 네이버 클로바에게 노래 한 곡 들려달라고 하겠습니다. 2012년 KBS, MBC, YTN 방송 3사 파업 투쟁 때 제작된 YB의 흰수염 고래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이버 클로바 들려주어. 방송 3사 파업 응원가 YB의 흰수염 고래. 방송 3사 파업 응원가 YB의 흰수염 고래에 대한 내용을 찾아봤어요. 작은 연못에서 시작된 길 바다로 갈 수 있음 좋겠네.
어쩌면 그 험한 길에 지칠지 몰라 걸어도 더딘 발걸음에 너 가는 길이 너무 지치고 힘들 때 말을 해줘. 숨기지 마, 너론 자가 아니야. 우리도 언젠가 흰 수염고래처럼 헤엄쳐 두려움 없이 넓은 세상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상처받지 마, 이젠 울지 마, 웃어봐. 너 가는 길이 너무 지치고 힘들 때 말을 해줘. 숨기지 마, 너로 자가 아니야. 우리도 언젠가 긴 수염고래처럼 헤엄쳐 두려움 없이 넓은 세상 살아갈 수 있니. 그런 사람이기. 가는 길이 너무 지치고 힘들 때 말을 해줘. 숨기지 마, 너로 자가 아니야. 우리도 언젠가 흰 수염고래처럼 헤엄쳐 두려움 없이 넓은 세상 살아갈 수 있니. 그런 사람이기. 그런 사람이기.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대법원장 후보로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을 지명했습니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의 브리핑 들어보시죠. 김 후보자는 인권 수호를 사명으로 삼아온 법관으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배려하는 한편 대법원 국제인권법 연구회의 기틀을 다진 초대 회장으로서 이에 법원 내부에서는 개혁 성향을 가진 김명수 후보자가 사법개혁과 맞닿아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대법관 13명 가운데 9명이 김명수 후보자의 선배인 점을 들어 기수 파괴에 대한 충격이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을 포함한 여야 의원 23명은 종교인 과세를 2년 늦추는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반면 기획재정부는 종교인 과세를 내년부터 예정대로 진행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에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을 발의했던 의원 23명이 새로운 조건을 요구했습니다. 종교인에게 과세하는 조건으로 종교단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금지하라는 겁니다. 또한 탈세 제보가 있을 경우 해당 교단에 이를 먼저 알려 자진 납부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경상북도 영천과 경산의 친환경 농가 두 곳의 계란에서 40년 전 사용이 금지된 살충제 DDT가 검출됐습니다. 또한 해당 계란들은 친환경 유기농 생산자 단체인 한살림에 계란을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DDT 검출량은 모두 기준치 이하였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장 두 곳의 친환경 인증을 취소할 예정입니다.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팀이 민간인 30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댓글 공작을 통해 국정원법을 위반한 혐의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외곽팀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단체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나타나서 생명을 구하고 정의를 지키는 영웅 슈퍼맨. 우리 주변에도 많은 슈퍼맨이 있습니다. 바로 공익 제보자입니다. 어쩌다 슈퍼맨이 되어야만 했던 그들에게 세상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살린 2명의 간호조무사는 권고사직을 당했고,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싸운 선생님은 결국 사직했습니다.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슈퍼맨들에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시민사회 지지 캠페인 어쩌다 슈퍼맨에 함께해 주세요. 아름다운 재단.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유산균은 똥만 잘 싸게 해주는 게 아니야.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그런데 아무 유산균이나 사 먹으면 되겠어? KOA팜의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어봐.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 하루 한 알만 먹으면 프리미엄 생균 100억 마리가 내 몸 안에 들어오는 거야. 후덜덜 100억 마리? 빨리 먹어봐야지. 네이버에서 KOA팜을 검색하시거나 EJ몰에서 찾아주세요. 문의 전화는 010-5220-7924.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2017년 쿨 썸머 바디로직 라이트 출시. 통기성이 좋아 땀 걱정 없이 한여름에도 쾌적하게. 입은 듯 안 입은 듯 가벼움의 신축성은 그대로.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라이트. 김용민의 뉴스 한장. 문재인 대통령이 새 대법원장 후보로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을 지명했습니다. 김명수 후보자는 진보 성향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사법부 개혁 의지가 강한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따라서 김명수 후보자가 취임한다면
법원 판결과 사법행정에 큰 변화가 있을 전망인데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이 참여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흐름이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명수 후보자 지명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조선일보 보도였습니다. 계속해서 경향신문 보도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법원 내부 최대 학술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지냈습니다. 또한 후배들의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는데 지난 2015년 부장판사 시절엔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의 합법노조 지위를 잠정 유지한다.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2011년엔 오송회 사건 피해자와 가족에게 국가가 위자료 150억여 원을 배상하라.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송회 사건은 5 공화국 당시 교사들을 이적단체로 조작한 사건입니다. 경향신문 보도였습니다.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은 취임 1년 전인 2010년에 국가발전 미래교육협의회를 설립했는데 국가정보원이 이 협의회에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온라인 여론조작과 별도로 오프라인 심리전을 펼치기 위해서였습니다. 2010년부터 1년 동안 국가발전 미래교육협의회 한 지회에 약 5천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국가발전 미래교육협의회의 지회는 모두 11곳이었습니다. 검찰 역시 이러한 사실을 2013년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 과정에서 파악했었는데요. 이에 따라 재수사를 진행할지 검찰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박승춘, 좋은 시절 다 보냈군요.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지난 18일 국가정보원 직원 김하영 씨가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김하영 씨는 국정원 대선 개입 댓글 사건의 당사자지요. 김하영 씨는 2012년 대선 기간 동안 인터넷 커뮤니티 오늘의 유머에서 게시글에 찬성과 반대를 클릭했는데 이건 사이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발뺌했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에서 이미 정치 관여 행위로 인정된 것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댓글 활동은 대북 사이버 심리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의 유머를 북한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모양이지요. 경향신문 보도였습니다. 지난 대선 국면 저희 김용민 브리핑에서 고품격 찌라시 코너의 패널로 활동한 송명훈 한중경제연구소장. 이분이 2012년 대선 때 댓글 알바를 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당시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삽화 작업에 참여해 건당 5만 원을 받은 것인데요. 송명훈 소장은 당시 시사월간지의 기자로 활동하고 있었지만 생활고 때문에 댓글 알바에 참여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작업을 하시면서 이게 좀 문제의 소지가 있는 활동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은 못 느끼셨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느끼긴 했었는데요. 그걸 느끼면서도 제가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고. 그럼 사적이라 좀 말씀하시기가 뭐합니까? 물론 그 비용에 대한 이제 돈 문제 때문에 그런 거죠. 어쩔 수 없는데. 알바 수입 때문에. 굉장히 제 입장에서는 편한 일이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다른 일들에 비해서는.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도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공감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송 작가님에게 이런 작업이 의뢰가 들어온 거는 이제 작가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말풍선의 대사를 좀 더 멋있게 내지 속칭 섹시하게 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런 판단 때문에 의뢰가 왔던 것 같은데 그럼 혹시 주변에 다른 사람들도 이런 의뢰가 왔다든지 내지 작업을 했다는 얘기는 못 들으셨어요? 저 이외에 다른 작업자는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요.
애초에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 이력이나 이런 것들을 네. 굉장히 꼼꼼하게 그 챙겼었고. 뭐 이력서 이런 걸 받아갔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떠한 글을 쓰고 어떠한 걸 했었는지에 관한 예. 그 이력은 이제 제공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당시에 이제 프리랜서 작가를 하면서 기자와 뭐 편집자를 겸하고 있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런 게 있어서 좀 좋은 선택을 제가 선택을 받지 잠깐만요. 않았을까. 그때 기자 일을 하고 계셨습니까? 2012년 대선 때? 네, 그렇습니다. 매체에 소속되어 있는 기자셨어요, 그러면? 네, 그 당시에 시사 월간지 소속으로 글을 쓰고 있었을 때. 시사 월간지 소속 기자로 계시면서 그럼 이런 알바를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더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걸 더 잘 아셨을 것 같은데. 네, 문제의 소지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인정을 했는데, 예, 제가 생각이 짧고 상황이 어려워서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진행을 했었고요. 송명훈 소장과 함께 방송했던 김용민 브리핑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김용민 브리핑은 송명훈 소장의 과거 댓글 알바 이력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알았다면 이 문제에 대해 청취자 여러분에게 적절한 동의 절차를 거쳐 방송했을 것입니다. 경위야 어떠하건 청취자 여러분께 사과합니다. 댓글 알바는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시민들에게는 용서할 수 없는 과오입니다. 다행히 당사자가 이 부분에 깊은 성찰과 함께 참회하며 현재 출연하고 있는 팟캐스트를 쉬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옵니다. 송명훈 소장의 자성과 회복의 시간을 기대하며 김용민 브리핑 역시 방송의 책임성을 무겁게 느끼면서 청취자 여러분 앞에 거듭 사과의 말을 올립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종교인 과세를 2년 늦추자 이런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지요. 하지만 정부는 이 예정대로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자 김진표 의원은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되 종교시설의 세무조사는 금지하자 이렇게 요구했는데요. 기자회견 일부 들어보시죠. 국세청, 과세당국과 각 종단이 소득의 지급 형태, 비용의 지출 방법, 어디까지 세법상 비용을 인정해 줄 것이냐에 대하여 면밀히 토론해서 합의된 과세 기준을 만들어서 그 합의된 과세 기준대로 상세한 과세 기준대로 자진신고 납부하면 그것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이미 대부분의 선진국은 오랜 경험을 통해서 협의과세제도, 과세당국과 종교단체가 미리 사전에 협의해서 만들어진 상세한 과세 기준에 따라 납부하면 일체의 세무 간섭을 하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어느 나라도 선진국들이 세무공무원이 절이나 교회나 성당에 세무조사를 나가서 장부를 확인하고 성직자들을 상대로 문답조서를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야 되겠습니까? 대부분이 다 세금을 성실하게 과세 대상이 아닌데도 내려고 하는 그런 분들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준비하자는 것이 근본 취지였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한 가지 아까 1인 사찰의 경우를 보시죠. 대부분의 1인 사찰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전혀 장부가 없고 영수증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대부분의 저소득 종교인들인 1인 사찰이 근로장려세제 230만 원과의 차액을 입증하려면 우선 소득이 매월 얼마인지를 정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소득을 어떻게 국세청에서 인정할 거냐? 그러려면 불교계와 국세청이 만나서 1인 사찰의 경우에 수입은 뭘로 하고 비용은 어떻게 인정하고 매일같이 일기장 형식이라도 장부를 국세청에 만들어준 양식에 따라 쓰게 하고 그거에 따라서 소득액을 내야만 세금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근로장려세제로 환급해주는 세금액을 확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준비 절차를 다 갖추어서 하자는 취지에서 한 2년 유예를 했던 것인데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뜻밖의
선의가 잘못 왜곡 해석되어서 종교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게 돼서 그래서 그렇다면 이런 준비를 잘 하도록 촉구하고 그리고 이 준비가 다 갖추어지면 내년부터 과세도 무방하다는 것을 종교계와도 협의해서 오늘 발표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종합적으로 드리면서 정부는 살충제 계란에서 검출된 독성 물질들이 인체에 해를 줄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발표했는데요. 이에 독성학 전문가를 포함한 환경보건 전문가들이 정부 발표를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한국환경보건학회는 계란은 매일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일회 섭취나 급성 노출에 의한 독성이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개인의 살충제 노출량이 더 클 수도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 만성 독성 영향을 고려해 노출 관리와 건강 영양 조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피프로닐, 살충제 계란에서 발견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성분인데 그동안 정부는 알을 낳는 산란계와는 달리 식용닭인 육계에는 살충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자, 그런데 5년 전 정부 연구기관이 식용닭인 육계에 피프로닐 사용을 권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국립축산과학원의 연구원이 육계협회가 발행하는 잡지에서 기고문 형태로 피프로닐을 권고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피프로닐이 육계에도 광범위하게 사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친환경 인증을 받은 계란들에게서도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지요. 현재까지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 52곳 가운데 60%는 친환경 인증을 받은 곳입니다. 그런데 친환경 인증 심사원 35명 가운데 24명이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농산물 품질관리원의 퇴직자였습니다. 또한 살충제를 쓴 농장에 친환경 인증을 해준 업체는 13곳인데 이 가운데 9곳에서 전직 농산물 품질관리원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전직 공무원들이 엉터리 농장을 인증해준 유착의 창구가 됐다. 이런 비판이 나온다고 JTBC가 보도했습니다.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 공명선거 추진단 부단장인 김성호 전 의원 그리고 김인원 변호사 모두 혐의를 부인했지요. 두 사람은 지난 대선 기간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의 특혜 채용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지요.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한 게시물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자, 그런데 검찰 조사 결과 김성호 전 의원과 김인원 변호사는 이 게시물이 사실이 아니라는 내부 보고를 수차례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묵살한 것이죠. 심지어 두 사람은 대선 기간 동안 기자회견을 통해 관련 사실을 전부 확인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김성호, 김인원 이 두 사람이 최윗선이었을까요? 재판 과정을 더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채널A 보도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8주기였습니다. 여야 정치권 인사들은 김대중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 이렇게 입을 모았지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인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은 삼김 시대와 달리 지금은 협치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상황이 불안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집권하자마자 IMF 극복을 해야 했고 예. 국회에서도 소수였다 이런 표현 쓰셨는데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 촛불혁명으로 만들어내긴 했지만 국회에서는 여전히 소수입니다. 맞습니다. 이때 김대중 전 대통령은 어떤 어드바이스를 할까요? 정치를 어떻게 풀어가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과 뭐 어떻게 하라. 어떤 얘기를 하셨을 것 같습니까? 물론 그분도 이제
협치를 적극적으로 미국의 예를 들어서 오바마 대통령이 했던 식으로 야당과 계속 소통하는 그런 협치를 말씀하셨겠지만 사실 그분이 정치하셨을 때와 지금이 좀 달라진 점, 네. 좀 어려운 점이 더 어려워진 점이 있는데 뭐죠? 기억하시겠지만 과거에 여소야대 88년 선거 이후 여소야대 때는 야당이 3개 야당이 이제 다수였지만 예. 그때 저희 아버지와 김영삼 대통령, 김종필 총재 이렇게 세 분이 확실하게 자기 당을 장악하고 그렇죠. 이끄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세 분이 합의를 하면은 쉽게 여러 가지 법안도 통과시키고 네네. 여당을 상대로 얻어낼 것도 얻어내고 이런 게 가능했었는데 예, 예.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특히 뭐 이 야당들은 선거 패배라든가 여러 가지 후유증 때문에 내부 사정이 복잡해가지고 쉽게 이 정부나 여당에서 이런 그들과의 협상을 해서 합의를 얻어낸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돼 있는 것이 사실이죠. 국민의당, 바른정당 어느 한 사람의 장악력이 없죠 지금. 그렇게 봐야죠. 뭐 예를 들어서 바른정당을 보면은 딱 20석이라 네. 의원 한 사람만 난 이런 식으로 하면 빠지겠다 이러면 교섭단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굉장히 아슬아슬한 상황이죠. 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현대차그룹과 지배구조 개선을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상조 위원장은 현대차그룹이 순환 출자를 해소하지 못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또한 현대차그룹의 복잡한 순환 출자 구조가 커다란 지배구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삼성과 롯데 같은 다른 대기업은 순환 출자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한 상황입니다. 조선일보 보도였습니다. 미국 군대의 핵심 수뇌부 3사람이 한국을 방문 중입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한국과 미국의 연합 군사훈련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 때문인데요. 해리 해리스 태평양 사령관과 존 하이튼 전략사령관 그리고 세뮤얼 그리브스 미사일 방어청장은 성주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사드 체계가 임시 배치된 경북 성주 골프장 부지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드를 조속히 완전 배치해야 한다는 트럼프 정부의 입장을 보여주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중앙일보 보도였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건이 37,000건인데요. 이 가운데 검찰 스스로 수사나 기소가 잘못됐다고 인정한 무죄 사례는 6,500건, 약 17%에 이릅니다. 검찰 스스로 수사가 부족하거나 법리를 오해해 잘못 기소했다고 판단한 사건은 매년 1000여 건에 달합니다. 대부분 수사가 부족했거나 법리 오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무죄 선고를 받은 이들에게 지급하는 형사보상금 액수도 매년 수백억에 이른다고 합니다. 동아일보 보도였습니다. 과거 친박계였던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을 추진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기 때문인데요. 조원진 의원은 홍준표 대표를 향해 배신자와 역적이라는 막말을 쏟아내며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기자회견 들어보시죠. 홍준표 씨는 배신과 자기 부정, 토사구팽의 파괴적 정치 행보로 수백만 애국 국민을 부정하고 자기 스스로 나는 신뢰할 수 없는 정치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촛불 세력이 부활시킨 민중민주주의와 보수말살 책동이 만들어낸 거짓과 불법의 탄핵이 부당한 불이라는 것을 아직도 모른다면은 이미 대한민국을 지켜낼 자격과 능력을 산실한 것이고 진실을 외면하고 불의의 눈을 감는다면 비겁하고 무기력한 정치인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홍준표 씨는
기득권 유지를 위해 탄핵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입장을 일관성 없이 수시로 바꾸며 보수파 애국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우롱한 수많은 발언에 대한 자기의 사과와 반성조차 없이 애국 동지마저 모두 버리고 가겠다는 것은 회피와 오만의 횡포 정치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제는 선거에 불리하다는 전략적 판단으로 보수파 국민들의 마지막 염원조차 외면하며 박근혜 대통령을 버리고 스스로를 부정하는 또 한 번의 자기 배신 행위를 하고 있다. 이제 홍준표 씨는 그동안 애국 국민들을 우롱하고 무시하고 상처 입힌 수많은 발언에 대해 분노한 애국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해야 할 것이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공천을 받고 박근혜 대통령 이름을 팔아 국회의원이 된 이른바 자유한국당 내 친박 세력도 박근혜 대통령 출당 여부 관련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박 대통령 탄핵과 구속의 이런 친박 세력의 비겁한 형태도 중요한 원인이며 전 국민들이 손가락질하고 있다는 것을 정녕 모른단 말인가. 지난 5구 대선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선거 전의 디지털화였습니다. 온라인 광고나 컨텐츠 제작, 그리고 전자우편을 배송한 건데 지난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 후보들은 디지털 선거에 많은 대선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약 70억을,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57억을, 그리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56억을 디지털 선거에 사용했습니다. 공교롭게 디지털 선거에 비용을 투입한 규모가 선거 순위와 일치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7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팟캐스트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한 번씩만 들려드리니 잘 듣고 지시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박시환 전 대법관이 끝내 대법원장이 안 됐네. 그럼 누가 됐어? 좀 더 중도 보수적인 사람? 혹시 그 김명수라고 들어봤나? 김명수 알지. 내가 교육부 장관 시키려고 했던 할아버지 아니야. 내가 그럴 줄 알았지. 진보 좌파들 사이에서만 인재를 고르다 보니까 인물난을 겪을 수밖에. 내가 그럴 줄 알았지. 먹고 자고 싼다고 다 같은 사람인가? 그 김명수 표절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이것만 12건, 게다가 그걸로 승진심사 받고 연구비 타내고 독재를 미화한 교과서를 옹호하고 색깔론 유포하고 학생인권 외면하고 기여입학제 찬성한 그 김명수 정말 스펙 화려하지 않아? 문재인이가 군침 삼킬만 하겠어. 그랬을 거 아니야. 야, 김명수 할아버지 납치해와. 나이 먹은 분이니까 잘 모시고 와. 이렇게. 근데 그 김명수가 아니고 딴 김명수야. 전교조 합법노조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던. 오마이갓. 딴 김명수였어? 그럼 딴 김명수가 내 운명을 좌우한다 이거지? 아니 어떻게 같은 김명수가 이렇게 다르지? 박씨 지금이라도 재판 성실하게 받으라고. 또 알아? 일찍 풀어줄지. 일찍 풀어줘? 야 그럼 뭐하니? 내 재산 다 몰수됐을 텐데. 그런 다음에 출소해봐야 거지꼴을 면치 못할 거 아니야. 그러면은 혹시 잘 아는 목사 있나? 그 목사한테
헌금 보내, 헌금. 그리고 일부는 헌금으로 쓰시고 나머지는 잘 보관한 다음에 나한테 돌려주세요. 이러라고. 헌금함에 돈이 들어가는 순간 이 돈은 블랙홀에 빠지는 셈이 되거든. 만약 교회를 상대로 세무조사가 들어가면 더불어민주당 김진표가 교회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못하게 하자 이러고 있잖아. 다른 당도 아니고 여당에서. 어머머, 그걸 몰랐네. 역시 주님이 나의 더러운 돈도 세탁해 주시는 거야?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내 돈 씻어주옵소서. 박씨, 이참에 내가 교회 차릴까? 그러면 나한테 맡기라고. 같은 친일파 자손끼리 느낌 알잖아. 내가 잘 보관해 줄게. 별새끼가 다 목사를 하는구나. 뭐 하긴 세계 최고령 플레이보이 최태민 목사님도 했던 목사인데. 퀴즈 드리겠습니다. 800억대 비자금 조성 의혹이 있는 목사의 교회이며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있고 지난 세월호 참사 때 이번 참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로 하신다, 이런 망언을 냈던 목사의 교회. 그 목사가 이번에 아들한테 교회를 물려주려다가 또 논란이 됐었지. 이 대형 교회 이름 뭔지 아나? 박씨, 그 당신도 갔었잖아, 세월호 때. 알지? 1번 여의도 순복음교회, 2번 명성교회, 3번 근화교회, 4번 벙커원교회, 5번 금난교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7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이메일 주소와 정답, 사연을 적어 팟빵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는 2부 마지막 순서에서 발표하겠습니다.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마칩니다.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칠순잔치, 가게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아빠가 달라졌다. 술 냄새를 풍기며 집으로 들어오면 자는 날 깨워 했던 말을 또 하던 아빠. 이제는 더 이상 날 귀찮게 하지 않는다. 아빠가 달라졌다. 자는 날 깨워 막무가내로 뽀뽀하며 볼을 비비던 아빠. 그걸 참을 수 있었던 건 그러고서 주는 용돈 때문이었는데 더 이상 날 귀찮게 하지도 용돈을 주지도 않는다. 아빠, 대체 뭘 먹은 거야? 몸, 마음, 지갑까지 날 지켜주는 술친구. 살아서 집까지 술친굼. 재구미율과 후기가 좋은 술친굼을 지금 네이버에서 검색하세요.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뭐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별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좀 간편한 방법 없을까? 네, 여기 있습니다. 다이어트 전문 쇼핑몰 비타샵에서 나온 그린 스무디 다이어트로 하루 한두 끼만 맛있게 바꿔 드세요. 문의는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김프로 나와 있죠?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예, 지금 뭐 대법원장 후보로 박시환 전 대법관 이분이 거론됐었는데 다른 분이 됐어요. 대법관을 거치지 않은 사람이 대법원장으로 직행을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게 됐는데요. 굉장히 파격적인 인사로 지금 법원에서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 김명수 판사 상당히 진보적인 판사로 분류가 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굉장히 진보적인 인사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말씀하신 박시환 대법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대법관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판결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진보적인 그런 소수 의견이나 이런 걸 많이 냈기 때문에 언론에게도 많이 노출이 됐었거든요. 예, 예. 근데 김명수 춘천지법원장 같은 경우는 일단 대법관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뭐 그렇게 대외적으로 유명하지는 않은 사람인데 대표적인 법원 내 진보 인사로 분류가 되는 사람이거든요. 예, 예. 지금 현재 양승태 대법원장이 연수원 2기인데. 그래요? 네, 김명수 춘천지법원장은 지금 양승태 대법원장보다 13기수 밑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법원 내에서는 굉장히 파격적이라고 지금 봐야 되죠. 그래요. 아니 그 대법원장의 성향에 따라서 판결이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뭐 이론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성향이 어떠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이제 대법원장이라는 자리가 인사라든지 행정을 총괄하는 행정처장을 지휘하는 자리에 있기도 하고 예. 사법부의 대표인 자리이니까 여기에 어떤 성향을 가지고 어떤 철학을 가진 사람이 오느냐에 따라서 그 밑에 이제 뭐 인사도 이루어질 것이고 뭐 이럴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처럼 보수적이고 굉장히 이전 정권들의 코드가 맞는 것 같은 판결들은 상당히 좀 줄어든다고 봐야 되지 않나. 뭐 이게 자연스럽게 봐야 될 겁니다. 지난 정부가 뭐 정말 역대급 쓰레기다 보니까 사실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그 성향이 곧 법원 판결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았고 또 말을 안 듣는 판결을 기분 나쁘게 내는 그런 판사들은 또 블랙리스트에 오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네. 이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된 상태예요. 블랙리스트가 있었다라는 증언이 나왔고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자라고 했는데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조사를 왜 안 한 것이냐. 블랙리스트가 저장돼 있었다는 컴퓨터를 그러면 복원해가지고 조사를 좀 해보자. 예. 라고 법관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84명으로 기억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거는 다시 조사를 해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 하고 대법원장한테 공식적으로 질문을 했는데 지금 양승태 대법원장 한 달 남았거든요, 임기가. 예. 따로 이거에 대해서 뭐 가타부타 아무런 대답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일부 지금 인천지법의 한 판사 같은 경우는 단식 중이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이렇게 그냥 위야무야 있다가 퇴임을 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 이거에 대해서 누군가 어떤 책임은 져야 될 거 아니냐라면서 지금 단식을 하고 있을 정도인데 예.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진보적인 인사를 대법원장으로 발탁을 한 것 자체가 희망이 좀 없다고 본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김명수 춘천지법원장 같은 경우에 진보적인 판사들이 만든 이제 연구단체가 우리법연구회라는 연구단체가 있거든요. 예, 예. 일종의 판사들이 모여서 스터디하는 학회 같은 건데 여기에 지금 출신이기도 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이번에 이제 국제인권법연구회라는 이 스터디 모임이라고 볼 수 있는 이 학회에서 있었던 세미나 내지는 설문조사 이런 것들을 막아보겠다고 양승태 대법원장 이하
대법원의 수뇌부들이 막 일을 벌이다가 이번에 블랙리스트 사건이 뭐면 이런 것들이 다 터져 나온 거거든요. 예. 근데 이 국제인권법 연구회의 초대 회장을 맡았던 사람이니까 사법개혁에 있어서는 그리고 대법원의 분권이라든지 인권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고민이 깊은 분이어서 대법원을 뿌리부터 뭔가 하여튼 제대로 좀 개혁을 해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들어있는 것으로 봐야 되고요. 그런 자정작용을 대법관들이 또 대법원에서 알아서 해주기를 바랐던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대법원장한테 말미를 주고 시간을 주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가지고 판사들이 모여서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조사도 하고 책임 있는 결과도 내놓고 합시다라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제안을 했던 건데 그런 걸 거의 지금 그냥 무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행에 옮겼던 거의 밑에 있던 사람만 하나마나한 징계를 주면서 그냥 유야무야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법원 스스로 뭔가 자정작용을 통해 가지고 본인들이 과거에 잘못됐거나 아니면 과거에 본인이 떳떳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개혁을 하고 스스로 다잡고 고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자라는 것이 먹히지 않겠구나 라는 거를 분명히 인지를 한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뭐 현 대법원장보다 13기수나 아래이고 굉장히 법원 내에서도 진보 인사로 꼽히는 사람을 대법원장으로 지명을 한 것이어서 이것이 가지는 의미가 법원 내에서는 지금 상당히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김명수 대법원장 그 인준 절차를 거치면 법원 전체를 대표하는 것은 물론이고 법원 개혁에 또 선두에 서지 않겠습니까? 개혁이라는 말 자체가 좀 어떻게 해석이 될까 좀 싶기는 한데 우리나라를 이루고 있는 큰 축이 이제 세 개가 있는 거잖아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렇게 있는 건데 대통령이 이제 행정부의 수반이니까 사법부의 수장이 이제 대법원장인 건데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 행정부하고 전혀 별개로 따로 이렇게 서서 독립적으로 활동을 하는 것이 맞는 거거든요. 근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법률가의 원칙 그리고 양심 이런 거를 토대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법기관으로서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훼손되지 않으면서 갈 수 있는 방법인데 지금까지 지난 10년 동안 법원이 왔던 길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았거든요. 굉장히 실망스럽고 잘못된 것들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뜯어고치는 차원에서는 그런 것을 정상화하는 차원에서는 개혁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냥 법원이 원래 명시된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기 때문에 그거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앉혔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 김 프로는 다시 저 팟캐스트 학원 기초부터 다시 공부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누가 그런 관념론적인 얘기를 듣고자 하는가라는 그 질문에 한번 성실한 답을 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분 나빠요? 지금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 기분 나쁜 게 아니고 근데 이거는 제가 굽힐 수가 없는 게 정부에서 임명하는 게 아니거든요. 절대로. 어떤 사람이 해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거를 뭐 임명제청을 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별개로 돌아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원칙을 허물 수 없습니다. 아니 그걸 누가 모르냐고. 내가 묻고 싶은 건 이거야. 지금 양승태의 판사 블랙리스트 이거 그냥 넘어가? 눈 감고 그냥 지워버려? 과거 지사로 그냥 덮어버려? 그럴 수 없죠. 만약에 이제 새로 오면 그거에 대해서도 작업을 저는 분명히 할 거라고 봅니다. 아니 그런 걸 얘기해야지 무슨 법원과 행정부는 또 입법부는 다르다. 이런 얘기는 돈 맞습니다. 그러니까 법관들이 답답해하는 부분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뭔가 책임을 지라는 거거든요. 그 이후에 새로운 사람이 와서 뭐 지금처럼 김명수 춘천지법원장이 와가지고 이제 새로운 진영을 갖추고 야 이전에 있는 거 다 조사해 해가지고 막 조사를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 전에 법률가 양심을 지닌 사람이 그냥 이대로 그냥 아무 일 없었던 듯이 퇴임을 할 수는 없다. 그건 우리 스스로 자존심을 구기는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자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면서 단식도 하고 막 이러고 있는 건데 그 정도의 양심과 그 정도의 상식 이런 거를 기대할 수가 없는 수준 이런 것을 보니까 되게 씁쓸한 거고요. 어쨌든 간에 새로운 사람이 오면 그냥 지나갈 수는 없을 거예요, 분명히. 예. 그래요. 그 뭐 법원 전반에 여러 적폐들을 제대로 청산하는 과제가 김명수 후보자에게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요. 이 대법원장이 진보적인 노선을
걸어온 대표적인 법률가라는 점, 이 점이 이제 하급심에 미치는 여파 상당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 불이익 받은 분들도 있잖아요. 저기 박근혜 정권 때. 그럼요. 그게 국제인권법연구회라는 데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윗분들의 뜻을 거슬렀을 때 내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보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거의 한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답을 했고 예. 그러면 상급심에서 내린 판결하고 내가 다른 판결을 했을 때 쫄리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뭐 거의 한 80%에 가까운 판사들이 그렇다고 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판사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거는 윗분들이 굉장히 좀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보수적인 생각과 뭔가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것이 전반적인 법원의 기조였기 때문에 예. 진보적인 법관이 들어오고 그리고 특히나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낼 정도로 인권에 대해서 생각이 많은 그리고 법원 개혁에 대해서 생각이 많은 사람이 수장이 된다고 하면 지금까지 판사들이 느꼈던 그런 부당한 거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이 없어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예. 법원이 정상화되거나 지금까지 약간 답답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판결들도 많았거든요. 그런 판결들을 다시 보지 않게 되는 굉장히 좋은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정말 쌍수를 들고 반대를 조직적으로 심하게 할 거거든요. 반대를 그러면 어떻게 잘 넘어갈 것이냐. 그게 이제 굉장히 큰 과제이기는 합니다. 예. 참 이럴 때마다 의석수 때문에 걱정을 안 할 수 없고요. 글쎄요. 자유한국당은 반대하겠죠. 바른정당 역시 그러할 것 같고요. 하지만 이들은 뭐 의석수 다 합쳐도 130석 안팎인데 국민의당의 또 협조를 기대해야 하는 그런 상황일 텐데 국민의당은 김명수 후보자를 어떻게 볼까요? 일단 명분적으로는 법원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판결이나 이런 거를 봐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기울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그런 걸 본인들이 모를 리 없고 그래서 명분상으로는 본인들이 뭔가 반대할 명분이 좀 없거든요. 예. 당연히 진보적인 인사가 대법원장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 본인들도 환영을 해야 맞는데 근데 지금 뭐 그냥 일반적인 그런 상식으로 국민의당을 봤다가 큰 코를 다친 건수가 너무 많잖아요. 지금 뭐 안철수 전 의원이라고 해야 됩니까? 나와가지고 지금 당대표 하겠다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이런 것들이 상식적으로는 사실 납득이 잘 안 되는 행동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유불리에 따라서 이거를 반대를 하는 상황도 뭐 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물론 그것이 본인들한테는 굉장한 해악이 될 텐데 그거를 안다면 그렇게 안 해야 되겠죠. 근데 워낙 상식적으로 판단했다가 어긋난 적이 많았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요? 보수층 결집을 위해서 김명수 후보자의 성향, 이념을 갖고 엄청나게 트집 잡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김명수 후보자가 이 같은 그릇된 공세를 극복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자, 김 프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무엇이 진실입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를 진실을 밝히지 않는 데에 역이용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아프니까 팩트다. 안녕하세요. 아프니까 팩트다 김보영입니다. 현재 한국 헌법에는 성평등이 아니라 양성평등만 규정돼 있죠. 이에 국회 헌법개정특위는 헌법 개정안에 성평등 조항을 신설하기로 의견을 모았는데요. 그러자 자유한국당과 보수 기독교 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어제 있었던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발언 들어보시죠. 동성애는 하늘의 섭리에 반하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동성애를 헌법 개정을 하면서 허용하려고 하는 시도는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다. 양성평등에서 성평등으로 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시도다, 이런 주장인데요. 보수 기독교 단체인 샬롬을 꿈꾸는 나비 행동의 김영한 대표 역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영한 대표는 한국이 출산율 저하로 인구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전제했는데요. 양성의 가치는 국가의 존립 자체를 결정하는 생존의 문제라는 겁니다.
동성혼 합법화를 반대하는 조영길 변호사는 한 발 더 나아가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성평등 조항이 신설되면 동성애를 하지 말라는 말만 해도 그 자체로 손해배상과 처벌이 대상이 되는 동성애 독재 국가가 온다. 성평등 조항을 개정하면 동성애를 비판했을 때 처벌받을 수 있다. 이런 예측은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요? 미국의 경우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15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습니다. 당시 미국의 보수 기독교계 언론도 비판적인 보도를 내놨는데요. 동성애는 죄다. 이렇게 설교하면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고소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미국 현지 목사들은 동성혼 법제화 판결로 크게 바뀐 것은 없다. 이렇게 입을 모았습니다. 동성혼 법제화 이후에도 기독교인이 처벌당한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다만 동성애자에게 차별을 가하는 행위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덧붙였네요. 지금까지 아프니까 팩트다였습니다. 고민을 넣어주는 친구 쇼한 침대. 쇼한 침대가 고민을 들어준다고? 편안한 저자리의 친구 쇼한 침대. 그렇게 편안하니? 업계 최초 2주 체험 정책으로 유명한 쇼앤 침대. 더 편한 천연 통가죽 면피 소파도 출시하였습니다. 전시 체험장으로 오세요. 더 많은 혜택이 기다립니다. 어디에 있다고? 딴지마켓에 있네. 내 몸에 적폐청산 새싹 땅콩차가 또 왔어요. 새싹 땅콩차 최초 이벤트 2+1 티백 2개를 사시면 하나 더 드립니다. 뜨거운 여름 차갑게 먹으면 더욱 좋은 맛있는 새싹 땅콩차 내 몸에 적폐청산. 인터넷 구매 전창걸몰닷컴 전화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안녕하세요. 반지 모델 아이리입니다. 아, 이상형이요? 마법사? 반지! 벤지. 오빠는 마법사? 업데이트. 오빠 나랑 무슨 게임 할 거예요? 벤지. 벤지. 오빠는 마법사? 업데이트. 네, 반지는 물론 저 아이린도 앞으로 많이 사랑해주세요. 벤지.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 정의로운 나라 그곳에 산다면 난 그냥 좋아서 웃기만 할 거예요. 당신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 브리핑. 대한민국 뉴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 브리핑. 계속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아침에 비가 그치면서 점차 개겠는데요. 남부지방은 오늘도 낮 동안 비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또한 대기 불안정으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소나기가 지나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전남과 경남 그리고 제주도에 20에서 70mm, 중부와 전북, 경북지방에는 5에서 50mm입니다. 낮 기온 서울 30도, 대전 31도, 광주 32도, 대구 33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브리핑 1번지 김용민 브리핑입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이재용 위크. 네. 우리는 주간을 의미하는 위크인데 이재용은 또 다른 의미의 위크, WEAK겠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어떤 얘기 이재용 관련? 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는 저한테 진짜 굉장히 중요한 주간입니다. 저는 이번 주가 이제 한국 사회 또 한국 경제 시스템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될 거라고 믿고요. 그래서 미리 양해를 청취자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별다른 일이 없는 한 25일 삼성 이재용의 선고 공판이 있는 날까지 저는 삼성 이재용에 대한 이야기를 이번 주는 쭉 드리려고 합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이재용이 유죄로 계속 구속되느냐 아니면 뭐 집행유예건 뭐건 풀려나느냐 어떻게 될 것 같냐라고 예측을 물으신다면 아마 제 생각에 그 김프로께도 김 PD님께서 물어보셨을 것 같고 뉴스관장에서 김수민, 이승원 두 평론가 분들하고 또 내기를 하실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네.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단호하게 7년 이상 구속에 걸겠습니다. 근데 이건 제가 무슨 법리를 알아서 또는 뭐 재판의 쟁점을 분석해서 논리를 가지고 예상하는 게 아닙니다. 이 경제학에서는 언제나 확률을 중요시하고요. 그래서 확률에 따라 선택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저도 한때 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책을 쓸 때 제발 내기를 할 때는 냉정하게 합리적인 이성을 바탕으로 내기를 걸어라 이렇게 책에 적은 적이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월드컵에서 한국하고 브라질하고 붙으면 응원은 한국을 하되 돈은 브라질에 걸어라 뭐 이런 대목을 책에 쓴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활을 해보니까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런 합리성, 확률, 논리에 의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경제적 인간, 호모 에코노미쿠스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 이후에는 생각이 바뀌어서 내기를 해도요. 서로 지더라도 저는 제 감정이 가는 대로 돈을 걸겠습니다. 그래서 한국하고 브라질하고 붙으면 응원도 한국이 하고 돈도 한국에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재용 구속을 확신하는 이유는 논리나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이 아니고요. 제 염원과 소망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재용이 단죄를 받는 게 한국 경제에 큰 이정표가 될 거라고 확신하는 사람이고요. 예. 주진우 기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박근혜가 대통령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최순실이 대통령이라고 해서 최순실이 대통령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이재용이 대통령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 저는 100% 동의합니다. 삼성은 아주 오랫동안 한국의 지배자였어요. 우리 아주 파렴치한 지배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촛불 집회를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한테는 박근혜 구속보다도 더 중요한 사안이 이재용의 구속이었었어요. 오늘부터 한 나흘 동안 이재용과 삼성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이건 이번 재판에서 이재용을 구속시킬 논거는 전혀 아닙니다. 이번 재판은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벌어진 뇌물수수 혐의 이걸 지금 다루고 있죠. 그 이야기를 제가 이번 주에 또 하려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번 주 내내 들을 이야기들은 이번 법리적인 논쟁과는 조금 거리를 두고요. 왜 이재용이 구속돼야 마땅한 사람인가를 충분히 설명하고도 남음이 있는 자료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도대체 이런 자를 글로벌 기업의 경영자로 모셔야 하고 심지어 한국을 지배하는 비공식 대통령 이런 걸로 놔둬야 되는지 이 판단을 돕기 위해서 삼성과 이재용이 저지른 그동안 얼마나 많은 무능과 반칙이 있었는지를 이번 주에 집중적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처음 건드릴 주제는요. 2000년대 초반에 이재용이 화려하게 등장했다가 딱 10개월 만에 말아먹은 이 삼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는 영어입니다. 영어. 이메일 할 때 이죠. 그러니까 이 삼성은 삼성이 인터넷 기업 키우겠다면서 설립한 기업이고요. 이걸 이제 이재용이 총괄을 했습니다. 얼마나 처참하게 거절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00년 5월에 인터넷 벤처 지주회사 이삼성 그리고 글로벌 인터넷 지주회사인 이삼성 인터내셔널 이 두 회사가 언론의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출범을 했습니다. 두 회사의 설립 자본금이 400억 원이었고요. 돈을 댄 사람은 공식적으로 당시 삼성에서 아무런 직책도 맡지 않았던 32살 하버드 대학교 유학생 이재용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재용은 이 당시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한국에는 전혀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재용이 이 두 회사의 출자자로 나서서 이삼성 지분 60%, 이삼성 인터내셔널 지분 한 55%를 가지는 최대 주주가 됩니다. 근데 제가 이때 이재용의 나이를 들먹이는 거는요. 물론 인터넷 비즈니스를 하는데 나이 젊은 게 문제가 될 수는 없죠. 젊을수록 오히려 패기 있게 모험을 상징하는 벤처기업에 뛰어드는 거죠. 그건 칭찬해 줄 만한 겁니다. 근데 이재용이 그 당시에 진짜로 젊은 패기, 모험정신 이런 것만 가지고 벤처에 뛰어들었느냐가 이제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삼성은 제가 보기에 이재용을 띄우기 위한 거대한 사기극 같은 거였는데요. 이 두 회사가 출범한 다음에 삼성은 진짜 그야말로 그룹 차원에서 총력을 여기다가 쏟아붓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5월 달에 지주회사 이삼성이 세워졌는데요. 6월 한 달 동안 관련한 자회사가 6개가 들어서요. 7월에는 무려 8개가 들어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 당시가 개나 소나 벤처기업 창업하는 시대였기로서니 2달 만에 14개 계열사를 출범하는 건 진짜 황당한 발상이었거든요. 예. 당시에 재벌들도요, 뭐 최태원, 정의선 이런 애들도 다 인터넷 비즈니스에 뛰어들었어요. 그런데 삼성을 제외한 30대 재벌이 설립한 벤처기업은 숫자가 13개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삼성은 딱 2달 만에 혼자서 14개 회사를 뚝딱뚝딱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삼성이 진짜 목숨을 건 그룹처럼 움직입니다. 이 그룹 컨트롤 타워인 구조조정본부가 이 일을 총괄 지휘를 했었는데 계열사에서 제일 잘 나가는 젊은 인재들을 다 차출해서 이 삼성으로 투입시킵니다. 이게 사회 문제가 될 정도였어요. 언론들이 걱정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삼성에 관련된 자회사들의 컴퓨터, 장비 이런 것들은 삼성 SDS가 조용히 갖다 댑니다. 언론이 밝히기 전까지는 은밀히 갖다 바친 거예요. 너무 이 삼성이 그룹 핵심 인재들을 싹쓸이 해가니까 언론에서 이제 우려 목소리가 나오죠. 근데 도대체 왜 이렇게 무리하게 2달 만에 14개 회사를 설립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일반적인 평가는 이래요. 1999년에 삼성 자동차가 망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동차가 대실패하면서 이건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굉장히 나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재벌들에 대한 감시 시스템이 굉장히 촘촘해졌어요.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삼성 내부에서는 야, 이 경영권 승계 작업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건희 약발이 다 됐을 수도 있고 어찌됐건 이제 이재용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이재용을 보니까 이건 32살의 유학생인 겁니다. 이건희만 해도 3형제 중에 한 명으로 선택받았잖아요. 3분의 1을 뚫고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용은 그냥 1분의 1인 거죠. 이러니까 너무 명분이 없는 겁니다. 이재용한테 다음 후계자 자리를 물려주기에요. 그래서 삼성이 이재용에게도 삼성을 물려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다. 이걸 입증하는 과정을 만드는 연극 무대가 필요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연극 무대를 이 삼성으로 만든 거죠. 그리고 연극 무대의 주인공으로 이재용을 세우고 진짜 이 주인공은 무조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총력을 다 지원을 합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해석이었어요. 물론 저도 이 해석을 틀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도 굉장히 옳은 비중으로 이 해석을 동의하는데요. 이게 100%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이재용의 화려한 데뷔를 지원한 것도 맞지만요. 사실 그 이면에는 이재용의 재산을 편법으로 불려줘야 되겠다는 의식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재용의 돈 문제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었다는 거죠. 이미 이 삼성을 출범시키기 이전부터 1996년에 이학수의 지위로 이재용은 수천억 원대 재산을 챙겼어요. 그런데 수천억 원 가지고는 뭐 삼성 물려받기에 턱없이 부족한 거죠. 그런데 이때 이제 이재용이 보니까 벤처 업체들이 너무 돈을 쉽게 버는 거예요. 자본금 5천만 원짜리 회사 하나 딸랑 세워놨더니 코스닥에 상장하니까 이게 수천억 원, 수조 원대가 되는 거죠. 이걸 보고 삼성과 이재용이 이걸 가만 놔둘 리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200억 원 두 곳에 이재용이 투자를 하게 하고 이걸 수조 원대로 불릴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봐야 돼요, 사실은요. 2000년에 이재용이 조선일보하고 인터뷰를 합니다. 이게 아마 공식적으로 이재용의 첫 번째 인터뷰였을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은둔의 재벌 3세였었는데요. 그래서 이 인터뷰를 보면 자기는 삼성의 미래를 위해서 이 비즈니스를 시작했다 이렇게 밝힙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만약에 정말로 삼성의 미래를 위해서 이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다면 왜 지분의 대부분을 삼성이 아니고 이재용이 갖고 있었냐는 겁니다. 이미 이 삼성 지분의 절반 이상을 이재용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성공을 하면 삼성이 성공을 하는 게 아니고 이재용이 성공을 하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용은 애초부터 삼성의 미래가 아니고 자기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삼성은 출범하자마자 처참하게 실패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평가로는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밀어준 사업 중에 이건희는 자동차를 말아먹고 이재용은 이 삼성을 말아먹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당시를 회고한 김용철 변호사, 삼성을 생각한다. 여기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짧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재용은 하루라도 빨리 경영에 참가하고 싶어 했다. 이런 조바심의 편성에서 나온 결과물이 이 삼성이다. 이 사업은 순식간에 망했다. 이 과정을 초기부터 정리 단계까지 주도한 게
김인주는 나중에 그 삼성그룹 전략기획실 사장이 되는 사람입니다. 비자금도 날르고 했었던 사람이에요. 김인주였다. 다른 임원들은 관여할 여지조차 없었다. 이 삼성의 실패가 갖는 의미는 컸다. 삼성은 그룹 차원에서 지원했지만 자동차 사업에서 실패했다. 이어서 그룹 차원의 지원을 한 사례가 이 삼성인데 그것도 실패했다. 자동차도 망하고 벤처도 망하는구나 라는 말이 나왔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이건희도 그렇고요. 이재용도 그렇고요. 제가 보기에 인생이나 비즈니스를 너무 쉽게 봐요. 그러니까 삼성이 어떤 기업이냐면 이 전통적으로 돌다리도 두드려보는 그런 방식의 경영을 고수한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모험이나 도전 이런 건 오히려 정주영한테 조금 어울리죠. 이병철, 이건희한테는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성이 제일 잘하던 짓이 뭐냐면 남들이 시정을 개척해 놓으면 뒤에 뛰어들어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돈이 많으니까 돈으로 발라버려요. 중앙일보가 지원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후발주자로 뛰어가서 선두주자를 밟아놓는 게 삼성의 특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건희가 1987년 회장에 오르자마자 자동차 사업 진출을 검토하라 이 지시를 했다는 거죠. 이것만 봐도요. 얼마나 이건희가 인생과 사업을 쉽게 보고 있었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동차 같은 거대 사업을 그렇게 진출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희는 내가 결심하고 계열사가 지원하면 되는 거지 뭐 이런 오만에 빠져 있습니다. 그 이건희는 이런 일화가 있어요. 헬리콥터 만들자 임원들한테요.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 임원들이 이제 물어보니까 이건희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내 친구들한테만 팔아도 사업돼 뭐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합니다. 인생 진짜 쉽게 사는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은요. 그 아들 이재용도 마찬가지입니다. 32살 젊은 나이에요. 세상 경험이 뭐가 있었겠어요. 온실 속에서 보호받는 것 외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계열사의 핵심 인재들을 싹쓸이해서 이 삼성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성공을 확신했겠죠. 계열사가 밀어주면 될 거라고 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인터넷이라는 분야는요. 삼성이 그동안 해왔던 대로 계열사 밀어주기로 클 수 있는 분야가 아니에요. 아니 수천만 유저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되는 건데요. 당시 이 삼성이 제일 신경 썼던 게 금융포털 분야였거든요. 그런데 삼성 임직원들이 계좌 몇 개 개설한다고 성공할 수 있는 분야겠느냐고요. 그렇죠. 사실 애국심이 안 통하는 데가 바로 넷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뭐 애국심 계열사에 뭐 연관관계 백날 떠들어봐야 안 되는 겁니다. 다음 카카오가 성공을 할 수 있는 이유도 결국은 유저들의 마음을 얻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유저들의 마음을 얻는 방법도 모르고 있던 삼성이 이재용을 앞서서 뛰어드니까 망하는 겁니다. 그냥요. 그때 그 조선일보하고 인터뷰 이재용이 한 걸 보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기적으로 큰 투자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은 자본력이 튼튼한 기업의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한다. 이 삼성도 이런 분야에 장기 투자를 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당연히 뻥이죠. 그러니까 벤처로 돈을 쉽게 쓸어 담겠다고 갔는데 그게 이제 벤처 열풍의 끝물이었거든요. 희망이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용은 장기 투자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을 진짜 헌신짝처럼 내던져버려요. 그러니까 아니 말이야 바른 말이지. 저렇게 온갖 똥품을 잡고 사업에 진출을 했어요. 언론의 스포트라이트 다 비춰주고요. 그러면 못해도 3, 4년은 버티는 게 우리 상식이잖아요. 근데 얼마나 참을성이 없었으면 이재용은 사업에 진출한 지 딱 10개월 만에 이걸 다 때려쳐요. 2001년 2월 달에 이삼성 지분 싹 팔고 완전히 사업을 정리를 합니다. 근데 이 10개월 만에 사업을 그만두는 꼴도 가관인데 이 지분을 어디다 파느냐가 문제인 겁니다. 10개월이 지나고 났더니 사업성이 없어서 거의 망했습니다. 사업에 실패를 한 거예요. 그러면 벤처라는 게 그렇습니다. 사업에 실패를 하면 손실은 당연히 창업자, 최대 주주가 지는 겁니다. 그렇죠. 회사가 망했으면 그 주식이 휴지 조각이 돼서 창업자가 이제 거덜나고 나와야지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이재용은 자기가 투자한 이 삼성 지분을 다 어디다 파냐면 휴지 조각에 가까운 주식들이었어요. 근데 어디다 파냐면 전부 삼성 계열사들한테 팔아치웁니다. 이 삼성 보유 주식이 한 240만 주 됐는데요. 이게 120억 원어치였었어요. 이재용이 투자한 돈이요. 그런데 이걸 어디다 파느냐? 제일기획에 팔아요. 얼마에 파느냐? 208억 원에 팝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업해서 말아먹은 걸 120억 원에 산 걸 그걸 또 계열사의 2배 가까이 값을 쳐서 팔아먹습니다. 네. 이건 진짜 대담한 사기극이죠. 네. 이것뿐만 아니고요. 껍데기만 남았던 이 삼성 인터넷 주식 480만 주. 요건 삼성 SDS, 삼성 SDI 여기가 다 업어갑니다. 금융포털이었던 가치네트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요거는 삼성카드.
삼성증권, 뭐 이런 회사들에 팝니다. 보안회사였던 CQI.com, 요건 또 보안회사랍시고 S1에 넘깁니다. 이래서 10개월 만에 사업 다 말아먹고 사업에 철수를 하는데 이재용은 여기서도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게 아니라 돈을 챙겨요. 그러면 이제 이 삼성이 완전히 박살이 났으니까 누군가 손해를 받겠죠. 이재용이 이익을 챙겼다면요. 누가 손해를 받느냐? 전부 삼성 계열사들이 손해를 떠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큰 손실을 입은 곳이 제일기획이에요. 제일기획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재용이 보유한 이 삼성 지분을 208억 원에 사들였는데 3년 뒤에 가치를 계산해 봤더니 55억 원이 됐습니다. 4분의 3이 날아간 거죠. 그리고 지금은 사업을 접었거든요. 이 삼성의 가치는 당연히 빵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재용이 입어야 될 208억 원의 손실을 제일기획이 탁 뒤집어 쓴 겁니다. 이재용은 제일기획한테 이렇게 해코지를 해놓은 거예요. 제일기획에 이재용 지분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해코지를 해놓은 다음에 제가 진짜 화가 났었던 건 작년에 갑자기 이재용이 제일기획을 매각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제일기획이 실제로 매각 협상이 상당히 진척이 됐는데 프랑스 업체하고 협상이 잘 안 돼서 이제 매각이 지금 유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용해 먹을 대로 싹 이용해 먹고 손실은 그 회사에 싹 떠넘긴 다음에 필요 없다. 이제는 그냥 회사를 줘버리는 거죠. 뭐 이런 자가 지금 이재용인 겁니다. 이상의 사건을 정리해서 결론을 제가 세 줄로 내리면 이렇습니다. 1번, 이재용은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총력전을 펼치면서 지원을 했는데도 인터넷 사업 분야를 말아먹은 매우 무능한 경영자였습니다. 2번, 이재용은 언론에 장기 투자하겠다고 자기 입으로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요. 단 10개월 만에 사업에서 손을 뗄 정도로 인내심도 그리고 정의감도 없는 그런 경영자였습니다. 3번, 이재용은 자기 책임 아래서 진행된 사업을 홀라당 말아먹었는데 이 손실을 전부 계열사에 떠넘길 정도로 비겁한 경영자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재용이라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붙이고 마치겠습니다. 이 문제를 대하는 한국 언론의 자세를요. 너무 날것으로 보여주는 기사가 하나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게 2015년, 그러니까 재작년에요. 3월 17일 아시아경제에 난 기사입니다. 요때는 2015년 3월은 아시다시피 이건희가 심근경색으로 병석에 누운 지 1년이 지난 그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재용의 시대를 열어야 하는 시기였고 언론이 이때 이재용이 얼마나 훌륭한 경영자고 능히 삼성을 이끌 만한 인재다 이러면서 용비어천가를 막 부르고 있던 그때였었어요. 근데 이때 이 기사 제목이 뭐였냐면 이재용의 이 삼성은 과연 실패만 한 것일까라는 기사입니다.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2000년 설립을 주도한 이 삼성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그동안 이 삼성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중도하차한 실패의 역사로 기록돼 있지만 핀테크, 이게 이제 그 금융하고 기술을 합성한 말이죠. 파이낸스하고 테크놀로지. 핀테크 시대를 맞아 재해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이다. 당시 이 부회장이 이 삼성의 모토로 삼았던 금융과 정보통신의 결합이 15년이 지난 지금 핀테크와 맞닿아 있다는 이유에서다. 조기 구축 비용이 많은 인터넷 사업의 특성상 초창기 손실은 불가피한데 외부 평가가 너무 야박했다는 시각도 있다. 이 삼성 초기 멤버였던 다른 인사는 IT 비즈니스를 명확하게 모르면 몇 년 해보다가 접어버리는 경우가 다반사였다며 하지만 삼성은 사업 부진에도 경영진을 문책하지 않고 기다려줬다고 전했다. 이 인사는 이 삼성이 삼성 계열사로 편입되면서 흩어지지 않고 계속 사업을 이어갔다면 성과를 거둘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아쉬워했다. 최원석 대표는 이 삼성을 두고 실패라고 단언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입장이 다르다며 이 삼성이야말로 핀테크 초창기 모델이고 사실상 성공이라고 평가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보고 한 문장으로 평가를 하자면 우리 팟캐스트계의 김용민 PD님께서 남기신 불멸의 명언이죠. 부디 족가세요라는 이야기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저작권 침해 아닙니까? 그런가요? 네, 죄송합니다. 철회하고 다시 할까요? 예. 아무리 이재용이 좋아도요. 아무리 이재용한테 받아먹는 돈이 많아도요. 이따위 개소리를 기사랍시고 적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초기 구축 비용이 많은 인터넷 사업의 특성상 초창기 손실은 불가피한데 외부 평가가 너무 야박했다. 이건 무슨 개소리입니까? 삼성은 사업 부진에도 경영진을 문책하지 않고 기다려줬다. 이건 어디서 나온 헛소리예요?
이 인사는 이 삼성이 삼성 계열사로 편입되면 흩어지지 않고 계속 사업을 이어갔다면 성과를 거둘 수도 있었을 것이라면 아쉬웠다. 이건 또 무슨 쪽팔린 소리입니까? 이재용은 딱 10개월 만에 손 털고 나갔다니까요. 지가 안 기다리고 지 스스로 지 발로 나간 겁니다. 지가 먹고 튄 겁니다. 그리고 이 삼성이 삼성 계열사로 편입되면 뭐 사업을 이어가면 성과를 거뒀을 수도 있었다고요? 저기요, 이 삼성은 제일기획으로 팔려서 계열사로 편입이 됐습니다. 이후에도 사업을 못해서 말아먹은 게 문제죠. 그러니까 이런 멍멍이 소리를 기사랍시고 던지고 있으면 진짜 곤란한 겁니다. 아무리 이재용이 좋아도요. 저는 이 거대한 적폐들이죠. 언론, 삼성, 그리고 일부 지식인들, 뭐 삼성의 떡값을 받아먹은 정치인들, 법조인들, 이 고리를 끊는 게요. 이게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걸 그냥 놔두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재용이 풀려나면, 그래서 다시 경영잡시라고 돌아오면은요. 이런 쓰레기 같은 기사를 쓴 언론들에게 보상을 하겠죠. 그럼 언론은 다시 삼성을 찬양하는 개들이 될 겁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라도요. 이재용은 풀어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문제를 이렇게 절박하게 호소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비정상적이었던 한국 사회를 이제 좀 정상적으로 돌려놔야 됩니다. 그 중요한 난초가 바로 이재용의 구속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혹시 만약에 누군가가 저한테 아니 한 번 실패한 거다. 너무 책하지 말고 다시 기회를 주는 게 어떠냐라고 안이하게 제안한다면 역시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물론 누구에게나 저는 재기의 기회가 주어지는 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자기가 주도한 실패에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요. 오히려 그 책임을 남한테 떠넘겨요. 그리고 자기 배나 불린 자에게까지 저는 재기의 기회를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뿐만 아니고요.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뿐만 아니고요. 이재용에게 묻지 못한 죄가 아직도 너무 많이 남아있어요. 예. 아직도 한참 남아있습니다. 부디 특검에 놓은 거 본대로요. 재판부가 25일 이번 주 금요일이죠. 선거 공판에서 한국 사회에서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삼성을 기획하고 또 운영했는데 10개월 만에 손을 뗐다. 자, 이재용이 아니면 어떻게 됐을까요? 삼성에서. 그렇죠. 네. 그럼 뭐 정말 상상하기도 어렵죠. 그런 거는요. 네. 일단 조인트를 맞습니까? 아, 뭐 조인트 맞고 뛰어내려라 할 수도 있는 거죠. 아, 뛰어내려라. 네. 아이고, 그래요. 회장님 아들이라서 그런 혜택을 받는다는 걸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데 그거를 두둔하는 이런 신문들 정말 썩어 빠진 신문들입니다. 아이고, 이건 뭐 진짜 자기 가족도 팔겠어요. 나라도 팔고. 그렇죠. 돈만 된다면은요. 이재용을 위해서라면은요. 능히 그러고도 남을 자들입니다. 예. 이런 자들을 취재 현장에서 만나면 어떻게 생겼습니까? 아, 그러게요. 사실 근데 저는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취재 현장에서 타사 기자들을 만난 걸 가지고 뭐라고 할 게 아닌 게 제가 이제 조만간 이 이야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만 저는 동아일보 출신이었으니까요. 예. 저희 회사 내에서 그런 사람들이 다 있었던 거죠. 항상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왔던 거고요. 제 스스로 너무 아프고 뼈저린 반성이 정말 많이 됩니다. 저희 이야기는 따로 한번 반성분과 함께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는 금요일 낮 2시 반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온 국민과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시리즈는 내일도 이어집니다. 이원배 기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찌는 듯한 폭염에 매일 밤 열대야. 이건 뭐 입추도 지났다는데 타오르는 열기는 식을 줄을 모르죠. 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을 채워줄 든든한 보양식 같은 민중의 소리가 여러분의 불타는 여름을 응원합니다. 민중의 소리 후원 전화 1661-0451 1661-0451. 더위 조심하세요. 김용민 파일. 제가 사퇴하시라는 고언을 전하겠다고 말씀드렸고 그거는 그대로 제가 전달하였음을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그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좀 무력합니다. 어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탁현민 청와대 행정권 문제와 관련한 정현백 여성부 장관의 답변. 자유한국당 이미자 의원. 여성 비하의 아이콘 청와대 탁현민 행정관 인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고
내가 하면 놈에 쓰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나는 바람풍 그러면서 국민 보고는 바람풍 그러라 그러면 이게 되겠습니까? 같은 당 김승희 의원. 대통령께 건의를 했다. 그래서 내 소임은 다 했다. 근데 장관이란 자리는요. 건의를 했으면 반영될 때까지 그 노력을 하는 자리입니다. 역시 같은 당 이양수 의원. 행정관인데요. 근데 그 행적을 보면 우리나라 여성계 전체, 우리 여성 모두가 다 분노할 만한 그런 발언들을 하셨고요. 이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맞잖아요. 또 같은 당 윤종필 의원. 탁현민 행정관에 대해서 일의 능력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도덕성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윤종필 의원은 국회 정론관으로 와서 몇 마디 추가. 여성 혐오의 대명사 탁현민 행정관이 여전히 국가의 주요 행사를 챙기고 있으며 자칭 페미니스트 대통령의 성평등 실현에 현 주소를 낱낱이 보여주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각성하고 탁현민 행정관을 즉각 파면하라. 국무위원도 아닌 일개 청와대 행정관의 진퇴에 관심이 집중되는 배경, 그 배경은 무엇일까?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 의장 발언에서 찾아보면 탁현민이 연출하는 정치쇼를 통해서 국민을 직접 통치하겠다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요새 청와대는 잔치와 축제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덕적 타락자인 탁현민 행정관이 기획했다는 100일 대국민 보고대회. 저는 그들만의 잔치이고 또 그들만의 예능쇼나 다름없는 천박한 오락 프로그램을 짜고 있는 것이 아닌가. 모두 대국민쇼에 나와서 인디밴드에 어깨나 들썩거리고 있는 이러한 현실이 과연 야당에 지치지 않는 일개 행정관 퇴출 요구는 혹시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과 그 지지율을 떠받드는 탁현민의 행사 연출력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 이준호동 희망센터 이사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이준호동 희망센터는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의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골 오지 마을에 학교를 만들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운영하도록 돕습니다. 포털 검색창이나 페이스북에서 이주노동 희망센터를 검색하시어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노동 존중 생산과 소비를 통한 사회연대를 추구하는 문자당이 함께합니다. 트럼프는 어떤 사람이에요? 중국은 왜 티베트의 독립을 반대하죠?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애를 쓰던데 왜 이러는 건가요? 어린이에게 세계를 읽는 눈을 드립니다. 처음 만나는 국제뉴스 완전 정보. 왜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는 복지 혜택이 많을까요? 이스라엘은 왜 수시로 팔레스타인을 향해 폭격과 테러를 서슴지 않을까요? 왜 남미에는 미국을 싫어하는 나라가 많아요? 이 모든 고민을 시사평론가이자 문화학 박사인 김용민 아저씨가 풀어드립니다. 처음 만나는 국제뉴스 완전 정보. 동산사에서 나왔습니다. 왜 이러는 건가요?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번 주에는 지난주 살충제 계란 또 여파 때문인지 동물이나 식물, 농업 등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예. 이런저런 책을 빌리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쌓아놓고 뒤적거리고 있는 중인데 착잡하네요. 여러 가지로 있다 보니까. 예.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것도 새삼 알게 되고요. 동물의 눈으로 인간을 바라보면 어떨까? 식물의 관점에서 인간을 보면 인간은 어떤 모습일까? 등등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잔 카제즈라는 미국의 뛰어난 동물윤리학자라고 합니다. 예. 잔 카제즈의 동물에 대한 예의라는 책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텐데요. 김 PD는 그럴 리가 없겠지만은 우리 어릴 때 저 경우에는 못된 짓을 하면은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개만도 못한 놈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 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새삼 우리 집에서 키우던 개한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사실 그 동물 행동학자나 동물 윤리학자들의 철학적 기반을 보면은 동물의 시선이나 관점을 통해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인간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로 나아가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겠죠. 예. 이 책의 저자인 잔 카제즈도 동물 윤리학을 연구하면서 국제인권보호단체 엠네스티 있잖아요. 예. 엠네스티에서 아주 왕성하게 활동을 했다고 하네요. 역시 동물에 대한 존중, 동물에 대한 예의를 얘기하면서 결국은 인간들이 동물의 세계에서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인간들은 인간들끼리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서 동물들을 통해서 인간의 우월성은 물론이지만 인간의 한계까지도 동시에 포착해내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흔히 이 책에 대단히 흥미로운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윤리학자에서 그런지 철학적, 신학적 기반이 아주 탄탄해 보입니다. 제 눈에는 이 책의 흥미로운 지점은 일반적으로 우리는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인간이 우월하다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예. 근데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듯이 인간은 동물들 중에 신체적으로는 대단히 열등한 축에 속하죠.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 발톱도 없고 뭐 털도 없고 해서 대단히 열악한 위치에 있다고 하는데 대신에 뛰어난 지성을 갖추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동물의 성질과 인간의 이성적 성질이 결합한 게 인간의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책에 보면은 이성이나 감성, 도덕성 측면에서 과연 인간이 다른 동물보다 뛰어난가라는 질문을 해요. 하면서 제가 재밌는 예시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예. 프란스 드발이라는 동물 행동학자가 있다고 하네요. 이 사람이 침팬지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침팬지 집단을 모아놓고서 그들의 상호 관계를 연구했는데, 이 침팬지들은 모욕이나 호의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대요. 모욕과 호의에 대해서. 모욕을 가하면은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호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민감하게 반응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침팬지들은 서로 털을 골라준 날이면은 사이좋게 먹이를 나눠 먹는다고 합니다. 근데 동료에게서 털 손질을 받은 침팬지는 그저 사이좋은 분위기에 젖어 아무에게나 자신의 과일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털을 손질한 침팬지에게 특별히 과일을 챙겨주면서 사랑을 표현한다 그러죠. 예. 그리고 그 침팬지가 폭력적인 공격을 받으면 자기가 사랑했던 동료가 기꺼이 복수를 한다고 하네요. 예. 이처럼 모욕과 호의에 민감하다는 점을 통해서 감성의 측면에서도 인간이 우월하다고는 얘기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예. 또 하나 흥미롭게도 공정성의 측면에서도 그래요. 언젠가 유한배 기자가 말씀하신 것 같은데 뭐 같은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흰목걸이 감기 원숭이의 사례를 듭니다. 예. 그러니까 이 원숭이들은 동료가 실험자에게 토큰을 주고 먹이를 얻는 것을 가만히 살펴보더니 원숭이들이 자신도 토큰을 주고 먹이를 받았답니다. 그런데 그 자기 동료 하나가, 원숭이 동료죠, 자기와 동일한 토큰으로 더 좋은 먹이를 받았을 때는 항의를 했대요. 왜 똑같은 토큰을 지불했는데 나에게는 맛없는 걸 주고 쟤한테는 더 맛있는 걸 주느냐면서 항의를 했다는 거죠. 예. 또 이 원숭이들은 실험자가 동료에게 더 좋은 먹이를 주지 않고 보여주기만 했을 때는 실제로 동료에게 먹이를 주었을 때보다 더 큰 소리로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정하지 않게 배분이 이루어질 때는 이 흰목걸이 감기 원숭이도 물론 인간이죠. 실험자들에게 강렬하게 항의를 했다고 해요. 이런 사례들이 아주 풍부합니다. 잔 카제즈는 동물적 이상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성이나 감성이나 도덕성, 공정성 이런 측면에서도 인간 못지않은 그런 부분들이 적지 않다는 거죠.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연민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동물들은 같은 종류들끼리는 탁월한 연민의 능력을 보여주곤 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사회생활을 하는 동물들 있죠. 침팬지나 원숭이나 닭까지도 그 사이에 위계질서가 있곤 하지만 그래도 이유 없이 동료들을 해코지하거나 또는 죽이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할 때 인간과 동물의 우월성을 판별하기는 쉽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철학적으로 보면은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 같은 경우는 인간의 우위성을 강조했다 그럽니다. 예. 그런데 근대에 이르러서는 동물이 인간보다 못하다는 증거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얘기한다고 하네요. 대표적인 예가 동물 학대에 반대했던 그 철학자가 제러미 벤섬이라고 합니다. 제러미 벤섬의 얘기를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폭군이 아니고서는 절대 빼앗아 갈 수 없었던 권리들을 동물들이 다시 획득하게 되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프랑스인들은 피부가 검다는 사실이 인간을 학대하고 아무런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다리의 개수, 피부의 털, 꼬리뼈의 생김새가 다르다는 이유로 감각을 가진 존재를 학대하도록 두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이 외에 무엇이 뛰어넘을 수 없는 경계를 긋는가? 이성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인가? 아니면 대화하는 능력인가? 사실 완전히 성장한 말이나 개는 갓난아기보다 더 이성적이며 대화에서 더 능숙하다. 그러나 이렇지 않다 하더라도 무엇이 차별을 정당화하겠는가? 문제는 사고하는 능력이나 말하는 능력이 아니라 고통을 느낄 수 있는가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제러미 벤섬은 동물 학대는 순전히 편견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주목하는 것은 동물을 대하는 태도가 그대로 인종차별이나 인종에 대한 학살로 이어지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예. 물론 이게 노예화 문제 관련해서 뭐 동등한 레벨에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인종 간의 차이보다 인간과 동물 간의 차이가 더 클 테니까요. 그러니까 이 낭만적으로 이 상상해서는 곤란하겠지만은 동물들을 학대하거나 동물들을 편견에 가득한 시선으로 바라보다 보면은 그 시선이 그대로 인간에게도 전이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요즘에 실험동물 복지법 이런 게 있다고 하네요. 예. 그러니까 많은 동물들이 인간의 그 의학 발전을 위해서 실험용으로 죽었잖아요. 거기에서 어떻게 실험용 동물들에 대해서 예의를 갖출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한다고도 하는데, 실험을 하는 의사들 또는 학자들에 따라서 동물을 대하는 방식이 다르다 그럽니다. 저자가 얘기하는 바에 따르면 예를 들면은 원숭이를 실험 동물로 해서 소아마비 증상을 실험하는 어떤 학자는 대단히 원숭이에게 예의를 갖추면서 존중을 해주면서 실험을 한다 그러네요. 그 반면에 다른 학자는 이 동물들을 그야말로 가혹하게 대하면서 인간을 위한 실험만을 고집한다고 합니다. 이런 점은 제가 보기에는 인간을 생체 실험의 대상으로 삼았던 이 나치나 일본 군국주의 군대나 어렵지 않게 예를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실험용으로 동원되는 동물에게마저 이 예의를 갖출 수 있다면 인간에 대한 예의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궁극적으로는 잔 카제스의 말을 빌지 않더라도 동물에 대한 예의는 그대로 인간에 대한 예의로 이어질 테고요. 그리고 동물을 존중하면서 동물과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우리 이 지구에서 다른 다양한 생물들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하겠죠. 예. 그건 아주 기나긴 싸움이 될 거라고 저자가 얘기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지구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동물과 식물에 대한 깊은 존중과 이해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예. 동물에 대한 예의, 뭐 동물권, 동물복지 이야기는 들어봤습니다만은 예의 차원까지 이 동물들이 이런 예의를 알아차릴까요? 네, 글쎄 모르긴 해도 반려동물을 기른 사람들은 일단 알 거고요. 감정 실험 같은 걸 보면은 동물들에게도 인간들의 언어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은 아주 깊은 감정들을 표현하는 방식이 있다 그럽니다. 예, 예. 자기들끼리 대하는 방식들도 당연히 있고요. 근데 마치 인간이 언어로만 사고하고 언어로만 말하는 것만을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이라고만 독단적으로 생각해서는 곤란하다는 거죠. 예. 사실 동물들에게 예의를 갖추고 동물들이 인간과 행복하게 살아갈 때 어쩌면 비현실적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게 바로 인간 간의 관계 자체에 대한 제사유로 이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이 책을 쭉 읽다 보면은 동물들을 가혹하게 대하는 자들의 행동 패턴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인간들을 가혹하고 잔인하게 대했던 인간들의 행동 패턴과 거의 유사합니다. 예. 그런 점을 통해서 동물이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묻고 싶었고 인간의 미래를 어떻게 상상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예. 모든 학문이 그렇듯이 인간 중심적으로 사고할 때는
인간 자신에 대한 파괴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예.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근데 인간도 수많은 다른 자연 환경 속에 하나의 존재일 뿐이라고 사고하는 순간 인간의 존재가 미미해지는 게 아니라 훨씬 더 품이 있어지고 훨씬 더 풍요로워지고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장카제스도 그렇게 말하는데 저도 이 말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물권을 넘어서는 동물에 대한 예의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자, 정선태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문과 안 나오셨습니다.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대국민 보고대회 잘 보셨죠? 여기에 그치지 않겠습니다. 정부는 국민 추천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손으로 인재를 직접 추천해 주십시오. 저는 국민의당 당대표를 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저를 장관이나 총리로 추천하면 어떡하려고 사이트를 오픈했습니까? 이 행복한 고민을 하고 계신데요. 아마 국민들은 안 대표님께 예비군을 추천하지 않을까요? 내 나이가 몇인데 예비군 훈련을 받습니까? 그리고 소통행보 좀 그만하십시오. 만날 대통령만 텔레비전에 나오는 건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아이고, 많이 부러우셨어요. 안 대표님도 TV에 많이 나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유미랑 이준서 보세요. 이제 온 국민이 다 알지 않습니까? 제보 조작, 이제 그만 고백하시죠. 왜 나를 소환 조사하겠다는 겁니까?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안 대표님이 국회의원을 그만두지 않았다면 아마 국민이 소환하지 않았을까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국민 소환제를 대표 발의했죠. 국민들이 이 법을 통과시키라고 난립니다. 무려 140만의 국민이 서명했습니다. 140만. 만약 한두 달 안으로 국민의당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다면 내년 지방선거는 해보나 마나입니다. 140만 명이면 전체 국민의 약 3%지요. 일개 법안도 3% 지지율이 나오는데 국민의당은 이거보다 더 나와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도 끝말잇기가 시작됐습니다. 140만을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니까 안 대표님이 만약으로 받았습니다. 자, 대통령님 순서입니다. 만약, 약도 없다. 정말 안 대표님의 자기 욕심은 약도 없어 보입니다.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다면 당대표에서 사퇴하겠다. 이런 말씀 하셨죠. 어차피 사퇴할 거 당대표 선거에는 왜 나가는 겁니까? 약도 없다. 다 다섯째. 국민의당은 저의 넷째, 서울시는 저의 다섯째입니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이런 속담 모릅니까? 서울시가 정말 저의 다섯째인지 깨물어 보겠습니다. 다섯째. 째다. 아니, 서울시 젊은이들은 다 어디로 짠 겁니까? 내가 강남역에서 토크 콘서트를 열었는데 350명밖에 안 왔어요. 좌파 문재인이가 젊은이들을 다 빼돌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문재인이가 나를 흉내냈어요. 대국민 보고회. 그거 내 토크 콘서트 보고 흉내낸 겁니다. 아이고, 홍 대표님, 350명도 경찰 추산이라면서요? 그러면 한 35명 온 거 아닌가 싶은데 35명짜리 행사를
누가 흉내내지요? 째다로 끝났습니까? 다중인격. 자유한국당에는 다중인격자가 많습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탁현민 보고 도덕적 타락자라고 했습니다. 탁현민을 싫어하는 저 안철수가 봐도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유흥업소 여성 종업원의 털을 술에 타 마시고 그 속옷을 벗어서 빨아가지고 마시고 유리잔으로 사람 머리를 때리고 정말 실망입니다. 다중인격 격동. 안 대표, 지금은 격동의 시기예요. 최동욱 검찰총장을 뒷조사했던 국정원 직원이 지금 재조사를 받게 생겼어요. 제보 조작했던 당신네들도 온전치 못할 거다. 이 말입니다. 이런 홍감탱이. 그건 박근혜가 집권했을 때 얘기지. 자유당, 당신들이나 몸살이십시오. 나는 털어도 나올 게 없습니다. 털 한 올도 안 나옵니다. 안 대표. 무모증이에요. 무모증. 에이그. 자, 오늘도 애청자 여러분이 안 대표님을 대신해서 끝말잇기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팟빵 게시판에 격동의 동으로 시작하는 단어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께 천연 재료로만 만드는 비어를 따다 구운 과자 롤 카스테라 선물해 드립니다. 문통방통 마칩니다. 뉴스 포렌매기로 넘어왔습니다. 팔로워 82만이 넘는 김용민 트위터 계정에서 매일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죠.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종교인 과세를 2년 늦추자 이런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정부는 종교인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러자 종교인 과세 유예를 주장했던 의원들은 종교인 과세의 조건으로 세무조사를 금지하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또한 김진표 의원은 종교인의 99.9%가 탈세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종교인 과세 어떻게 시행하는 것이 타당할지 시민들에게 여쭈어 보았습니다. 새벽 6시 5분 현재 3,620표가 모였는데 97% 거의 모든 시민들은 종교인 과세에 세무조사까지 포함해야 한다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반면 세무조사는 면해 주어야 한다 이런 의견은 3%로 나타났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뉴스듣기 능력평가 정답 맞히신 분들 소개합니다. 어제 뉴스듣기 능력평가 문제는 세종시의 예터 가운데 공주시를 제외한 기초단체 이 군의 이름을 맞히는 거였죠. 정답은 연기군인데요. 당첨자 두 분에게는 조서출판 메디치 미디어에서 협찬하는 포퓰리즘의 세계화를 보내드립니다. 포퓰리즘의 세계화는 미국의 정치 저술가 존 주디스의 신간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을 예측하면서 유명해진 인물이죠. 도서 포퓰리즘의 세계화 역시 미국의 트럼프 현상을 정확하게 분석해 영국 경제 전문지 이코노미스트에서 호평을 받았습니다. 보수 진영은 복지 정책에 대해서 나눠주기식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죠. 이런 공세에 대한 해법을 도서 포퓰리즘의 세계화에서 찾아보면 어떨까요? 세계적인 포퓰리즘 현상뿐 아니라 19세기부터 시작된 포퓰리즘의 역사를 다룬 포퓰리즘의 세계화,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상쾌한 아침을 위한 애주가의 핫 아이템 술친굼 한 박스도 선물해드립니다. 국내산 굼벵이와 국내산 헛개와 같은 몸에 좋은 재료들을 사용해 만든 술친굼, 네이버에서 술친굼을 검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요일 정답자 한 분에게는 골반 보정 속옷 바디로직 리포머 팬츠 선물해드립니다. 단순한 몸매 보정 속옷이 아니라 뒤틀린 골반을 잡아주고 허리 통증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몸매와 자세를 함께 보정하는 바디로직 리포머 팬츠, 포털 사이트에서 바디로직을 검색해주세요.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에게는 남양주에 위치한 독채무인 펜션 머문빌리지 이용권 격주로 보내드립니다. 총 3,000평의 대지와 건물 2동을 오직 한 팀에게만 서비스하는 진짜 무인 독채 펜션 머문빌리지. 카페와 바베큐장은 물론 대형 수영장과 글램핑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머문빌리지 검색해주세요. 정답자 광화문 대첨님, 문재인 대통령 이만하면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응원해요님, 문재인 정부를 응원합니다. 정의로운 사회,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요. 문통방통 끝말잇기 당첨자에게는 빵 짓는 농부에서 협찬하는 별을 따다 구운 과자 롤 카스테라 선물해드립니다. 진부령 자연양계 농장에서 생산하는 계란과 천연 설탕, 팜슈가 우리밀 등 천연 재료로만 만듭니다. 주문 전화 033-646-2668, 인터넷 주문 bakingfarmer.co.kr입니다. 문통방통 끝말잇기, 어제는 당첨자가 없었네요. 김용민 브리핑 뉴스 듣기 능력 평가,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의 김용민 브리핑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 소개하겠습니다. 장산 634님, MBC와 KBS에는 아직도 적폐의 사장과 그 졸개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언론 파괴의 주범, 공범자들의 주연이지요. 쥐를 잡아야 합니다. 이런 글 남겨주셨습니다. 르템프님, 힘들고 외로운 길을 묵묵히 가는 주진우 기자님, 늘 응원하고 있습니다. 건강 잘 챙기며 취재해 주세요. 주진우 기자,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하라님, 종교인의 세무조사를 금지하라니 숨겨야 할 돈이 많은가 보네요. 세금 내고 세무조사 받는 게 종교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자, 아가다님, 종교인은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세무조사나 세금 징수에 차별을 두면 누가 성실하게 과세하고 소득신고를 할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한 김용민 브리핑이었습니다. 김용민 브리핑을 팟빵에서 들려주어, 이렇게 네이버 클로바에 요구하십시오. 들려줍니다. 네이버 클로바,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클로바, 많은 관심 바랍니다. 김용민 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